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인권보호대회 준비위원장 맡은 장서연 변호사입니다. 2025년 인권 상황 이제 총괄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5년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격동적인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이제 내란이 이제 발생을 했었고, 또 대통령 탄핵과 파면 이게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사회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지금 이제 내란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사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극우 세력이 여전히 이 정치 진영에 남아서 지금 현재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민주주의 위협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빛의 광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해보다 이제 뜨거웠던 한 해였는데요. 조기 대선으로 이제 치러진 정권 교체 이후 여전히 이제 정책 기조나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긴 했지만 기대와 동시에 또 몇 가지 우려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차례에는 약간 그 각 분야별 인권 상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지난해 이제 대통령 윤석열이 헌법상 비상계엄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계엄을 선포했고, 당시 이제 국회를 인사하면서 정치인, 언론인, 시민단체 인사에 대한 이제 체포를 지시하였고, 계엄 포고령을 통해서 정치 및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통제하면서 파업과 단체 행동을 이제 전면적으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비상계엄 해제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탄핵과 파면이 이제 장기간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12.3 내란 사태가 이제 시민 저항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가까스로 이제 유지된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발생을 했었고요. 특히 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제도적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체포 당시에 이제 대통령 경호처가 그 공권력 집행을 적극적으로 저지를 하였고, 무엇보다도 이 직위원 재판부에서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고 또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이제 수사를 받게 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초유의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국회와 시민사회에서는 내란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영상중계 의무화, 또 집중심리 확대, 전담부 설치 등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이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시민들의 혹한 속에서 광장에 머물면서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고, 이러한 시민적 저항이 민주질서 회복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시민적 저항은 이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할 때 발동되는 이제 최후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 자기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좀 철저한 진상규명, 또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재벌방지 제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불신을 자초한 이제 사법부와 사법개혁 현황인데요. 올해는 이제 어느 때보다도 법원 개혁과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해였습니다. 특히 이제 대법원이 그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유례없이 신속한 심리로 전원 합의체 파기 환송 판결하였고, 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대선 직전 파기환송심 기일을 지정 통지하려 하였습니다. 이런 사법부의 행보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여당 사개특위에서 그 사법신뢰 회복과 국민 중심의 사법구조 개편을 위한 최종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제 주요 내용이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이제 증원하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을 10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면서 법원 행정처장을 제외하는 그런
개혁안이었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그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좀 반성적 고려에서 만들어진 사법행정자문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법원행정처가 이제 사법행정 주도권을 다시 장악하는 구조를 복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법농단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이런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서 법원은 이제 사법행정권자가 법관 재판권에 대한 직무감독 권한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 행사 권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는데 이런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별도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입법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집권하고 내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이 수사 기소의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김건희 관련 사건에 대해 모두 면죄부를 주었고 대통령 선거 상대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 인물에 대해서는 다수의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내란죄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있었고 이런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채 석방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법무부와 검찰이 개입되었다는 정황이 있었지만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78년 만에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수처와 중수청이 이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관련 법령을 계속 개정 중이고 있고 보안 수사 권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아직 후속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내란 상황으로 좀 더욱 그 수사기관의 개혁, 수사정보기관의 이제 개혁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공수처가 아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실패 그리고 주요 사건 수사 미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 있고 심지어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 및 그 간부들이 기소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수청의 독립성 확보 또 권한 확대 수사의 전문성 등을 위해서 검사 임기 제한 규정 삭제 등 여러 가지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국정원 역시 12.3 내란 당시에 약 80여 명을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고 국정원장 조태영이 불법적인 계엄을 묵인하고 국정원법이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되었고 특검 수사 진행 중입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역시 이제 12.3 내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특히 국외에 병력을 파견하면서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였습니다. 이건 과거 권력에 부역한 이제 보안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래서 대대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란 상황에서 이제 법원, 검찰, 또 경찰, 또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이 수사정보기관이 내란 행위에 이제 부역하는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고 이는 이제 사법 분야 전면 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의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 12.3 비상계엄 포로건 당시에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 또한 비상계엄 전후에도 경찰이 그 집회 제한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사실상 경찰의 처분에 대한 집회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좀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남태령 집회 당시에 경찰이 전봉준 투쟁단 소속 트랙터와 행진경로를 주요 도로로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 시위를 이제 제한을 하였고 여기에 해산명령 불응죄로 그 불응한 정농 간부들을 검찰에 이제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트랙터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활동가들을 폭행, 체포, 감금하는 이런 독직 폭행 행위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집회 시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좀 큰 변화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찰의 이런 집회 제한 통고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그 법원 역시 좀 소극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12.3 비상계엄과 내란 이제 전후로 이 언론이 공적 감시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이 이제 내란을 주도한 권력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그러한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이제 전달함으로써 사태가 악화되고 있고 특히 이번 사태는 이제 전통적인 언론과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극우 유튜브 채널들이 결합해서 허위 정보가 증폭, 유포되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복합 위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우 유튜브의 정치적 선동 이런 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국론장과 정보 환경 전체가 이제 권력 남용 상황에서 어떻게 취약해질 수 있는 사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언론, 플랫폼, 국가기구, 시민사회가 어떤 규범과 책임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5년 노동인권과 관련해서는 이 제도적 진정과 동시에 여전히 현장에 구조적 차별이 남아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노동조합법 제2, 3조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용자 개념을 좀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진전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사법부에서도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과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정하는 그런 판결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조직적인 노조 탄압과 폭력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이수기업 구사대가 이 노동자와 시민들에 가한 폭력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방조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산업 안전 분야에서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사망자가 2,098명으로 이제 늘어났고 특히 49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게임 사고 이런 것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화성 아리살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경영 책임자에게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취지를 좀 확인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5년은 이제 여성 인권이 한국 현대사와 맞닿아서 좀 긴 겨울을 견뎌낸 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폭주하는 남성성으로 무장한 이제 윤석열 정권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으로 종말을 맞았고 또 광장에서 여성들은 중년 남성 중심의 집회 문화에 변화를 주면서 민주적인 정치 주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이제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그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진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에 이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다만 이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와 성별 근로 공시제 업무 등 노동부에 있던 업무들이 이제 성평등 가족부로 이관되면서 고용노동부 내 여성고용 정책과 폐지 소식도 전해져서 고용노동부의 성평등 노동정책 책임과 역할 수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 관련한 법제도 추진이 명시가 되어서 이제 WHO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한 임신 중지 약물 허가와 또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나태죄 위헌 결정 이후에 이 지연된 권리보장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 과제로는 이제 비동의 가늠죄 개정안과 생활동반자 관계 법률안이 있는데요. 이제 생활동반자 관계법은 이제 발의가 된 반면에 아직 비동의 가늠죄 개정안은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좀 시민사회가 오래 요구해온 성평등과 인권 증진의 필수 과제인 만큼 새 정부의 적극적 의지 아래 좀 제도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소수자 인권과 관련해서는 이제 비상계엄 시위 때 여성, 청소년, 장애인, 소수자 등 좀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광장에 나와서 민주주의 회복을 외친 점이 특징이
상징이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평등하고 존엄한 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반해서 여전히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차별금지법 논의는 미뤄지고 있고, 특히 탄핵 국면에서 좀 촉발된 극우 세력의 이주민, 중국인 혐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후 이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에 찬성을 하였고, 올해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동성배우자 항목이 포함된 것이 성소수자 존재를 인정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분야에서는 지난해 12월에 대법원의 모두 1층 판결이 있었고, 이것이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판결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런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 건축물 대부분이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조항이 있고, 그래서 향후 면적 및 시기 기준 폐지 등 여러 가지 아직 후속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안창호 위원장 체제에서 여전히 소수자 혐오, 또 내부 탄압, 조직 운영 왜곡 등 또 비상계엄 비호 등 전방위적인 태행을 보이고 있어서 인권보호 기능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시민단체에서는 안창호 위원장을 내란 선동 및 재판 수사 방해 등으로 특검에 고발하였고, 특히 이제 부적절한 안건 개입에 대해서 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아동인권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국제아동인권 흐름과 달리 정부가 시설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시설 내 보호아동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보호 아동 후견제도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보다는 시설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고, 이 포괄적 공적 후견제도 도입도 역시 지지부진합니다. 이 새 정부 역시 아동 초기보호센터와 가족복귀지원센터를 통해서 시설 중심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고, 원가정 복귀 또는 가정과 유사한 양육환경 제공이라는 목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권과 정당 가입 연령 하향 하고 학교 내 청소년 정치 활동은 과도하게 억제가 되고 있고, 특히 최근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에서 스마트 기기 소지 및 사용 제한을 과도하게 규제해서 아동의 안전과 참여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등록 이주 아동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안정적인 체류권 보장을 위한 입법 조치가 부족하고, 성소수자 소년과 관련해서는 이제 성별에만 이제 기반한 트랜스젠더 청소년 교육 배제가 여전하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인종차별 및 혐오 표현의 확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은 이제 여전히 수년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또 중국인 혐오 시위가 대표적으로 극심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여러 권고가 있었지만 정부와 자치단체가 어떤 적극적인 중재나 법적 대응 없이 갈등을 장기화하고 혐오 표현을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 난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낮은 인정률이 문제가 되고 있고, 6월에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같은 경우에 난민 신청자 구금 상한을 최대 20개월 설정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못 미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필리핀 국적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개인 통보 절차를 통해서 완전한 배상 결정을 받았지만 한국 정부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이제 기업의 인권, 환경, 실사 의무화 노력이 지체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 역시 좀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이제 분쟁 지역에서 강제노동과 인권 침해에 지속적으로 연루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집단 학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을 지속해서 유엔 특별 보고관으로부터 학살 공모국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AI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과제에 AI라는 용어를 200회 넘게 언급할 만큼 AI를 국가 성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기술 도입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소홀하다라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과정에서 기업의 기술 발전과 이윤 추구를 이유로 규제 완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이제 시민사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반영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 기업의 입장에 초점을 맞춘 광고 가이드라인을 이제 발표하는 등 이 국민 개인정보 보호나 개인정보 이용 처리 관리자의 관리 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제 7월에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 처리 정보에 대한 처리 정지 요구가 가능하다고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가명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 정지 대상에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을 중대하게 제약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 AI 3대 강국 도약을 이제 국정과제로 제시를 하면서,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기업인 출신 최희영을 임명하고 그 AI 산업 개발 및 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제약한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창작인들이 이제 생성형 AI의 무분별한 데이터 학습과 그로 인한 이제 저작권 침해, 또 AI 생성 결과물의 불투명한 표시 등으로 창작 환경이 급변하면서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AI 개발 혁신을 위해서 TDM에서 저작권 침해 면책을 강요받는 등 엄혹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의료인 타투이스트 문신 행위를 규정한 이제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좀 큰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시행일이 2027년으로 늦춰지고 이제 기존의 형사재판 중에 이제 피고인들에 대한 명확한 명소 규정이 없어서 여전히 타투이스트들의 형사처벌 위험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스포츠계와 관련해서는 대한체육회장 유승민이 그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최저학력제 폐지, 또 수입일수 폐지 등 학생 선수 학습권과 공동체 접근권을 후퇴시키는 이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폭력 없는 환경으로부터 전환에 역행하고 있어서 다시 구조적인 전환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명박 또 박근혜 윤석열 정부에 걸쳐 반복된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이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도 여전히 남은 과제입니다. 이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만,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선제적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또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또 남북기본협정 체결 제한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좀 취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평화적 이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이제 북한을 반국가 단체가 아닌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는 법 제도적인 정비 등 보다 과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중심으로 한 내란 세력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으로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및 전단 살포, 또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포사격 훈련, 우물풍선 원전 타격 지시 등 전쟁 유도 행위를 벌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외환죄 중 일반 이적죄로 좀 처벌해야 되고, 이러한 처벌하는 구체적인 법률 정비와 또 전쟁 유도 행위를 사전 탐지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 동두천시에 남아있던 유일한 성병관리소가 인권 침해와 국가 폭력의 역사적 현장이자 상징과 같은 곳이었지만, 이 동두천시에서 이를 철거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과 국제 사회에서 지속적인 이제 투쟁과 연대로 철거 시도를 저지했습니다. 이렇게 그 지역 사회 내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성찰할 수 있는 역사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과 역량이 더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올해로 이제 3주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새로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취임 후 한 달여 만에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을 해서 희생자들에게 헌화하고 국민 안전대책 마련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또 세월호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재난 참사 유가족을 초청을 해서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3주기 기억식은 정부와 함께하는 첫 추모식이었고 정부의 초청으로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단이 구성되었고 이 재난 참사와 관련한 재난 참사 2차 가해 전담팀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지난해 9월 설립이 되었는데 6월에 이르러서야 이제 조사 개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법원은 이제 최근에 김민아 창원시 의원에게 그 2차 가해 책임을 인정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그 세월호 참사 당일 임경빈 군을 그 병원 이송까지 그 지연이 된 사실과 관련해서 1심과 마찬가지로 그 순환구호법상 신속 이송 의무를 위반한 걸 인정을 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대인에 대해서는 고의 부족으로 역시 책임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주요 판결 동향으로는 이제 제주 세월호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1심에서는 세월호 피해지원법상의 재판상 화해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에서는 이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따른 배부상과 그에 수반된 재판상 화해 효력은 당시의 예측 평가 가능한 손해로 한정된다고 강조하면서 이 재검진, 정신검증을 통해서 확인된 이제 생존자들의 장기 트라우마, 후유 장애가 예측 불가능한 후발 손해에 해당해서 화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향후 세월호 참사 생존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증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그 3월에 경북 우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로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산불 재난이자 기후위기 현실적 위협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8월에 그 아동 청소년 시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 국무회의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3에서 61%로 정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한국의 경우에 그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위, 또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6위, 누적 배출량 15위로 이 평균보다 높은 감축을 해야 할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새만금 신공항 1심 판결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 판결은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위법성을 논증하면서 이 개발 중심적인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 가능성을 보여준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내란에 맞서 교육계에서도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여전히 학생 또 교원들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학교가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학칙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 또 교원들 역시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아서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 9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대표 발의로 공직선거법, 또 정당법, 교육공무원법 등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이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문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2020년에 출범한 이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5월로 조사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복지원, 영아숙 등 집단 수용시설에서 인권 문제 침해나 해외 입양 과정 인권 침해 사건 등 이렇게 새롭게 드러난 그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
또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촉구하는 운동이 진행이 되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제3기 진화위 출범을 약속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그 민생과 관련한 이제 인권 상황인데요. 그 2025년 1월에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이자 약정을 전부 무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특히 뭐 성착취, 폭행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동기 자체를 차단하는 혁신적 접근이다. 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 상황은 좀 엄중하다라는 실태가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 불법 사금융 범죄가 3년 새 159% 급증하였고 최고 연 80만 1733%의 살인적 이자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걸 민사 문제로 치부를 하면서 낮은 검거와 또 구속기소율에 그치는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렌탈 채권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감독 공백이 심각합니다. 금융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비금융 렌탈 채권이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모든 규제에서 배제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한 약자 착취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불법 사금융 문제 역시 인권 문제를 직시하고 채무자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이제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이상 각 분야의 인권 상황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